첫 질문부터 조금 센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요즘 민주당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재명 대표의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 내 입장이 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우리 본방을 보자 오늘 1주년 맞이하셨다고. 아유, 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네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 자리가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럽고 네.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니까 굉장히 딱딱한 말씀 드릴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그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좀 세게 말씀드리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에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사이다 발언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죠. 자, 민주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 헌정 사회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그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관련된 여러 이제 그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 자세한 설명들을 쭉 국회에서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는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를 이렇게 검사들의 수사권을 통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먼지를 털고 있어서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민주당 탄압 그리고 정적을 탄압하기 위한 만행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은 제가 볼 때 당연히 이번에 국회의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 현행범이 아니면 이 체포되지 않는다, 구금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사실상 있는 상황인데 불체포 특권에 대한 또 민주당의 입장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불체포 특권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은 군사 독재나 어떤 독재 정권이 국회,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자 할 때 이 체포 동의안을 통해서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기소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적을 제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우리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만약에 이 불체포 특권을 우리가 포기한다면은 사실은 국회가 당당하게 이러한 민주주의의 압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떳떳합니다. 그러나 이 검사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지금 당 대표를 구속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정적 제거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져서 없는 죄도 아마 더 뒤집어 씌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하게 떳떳하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도 재판에 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과정들을 저희들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불체포 특권 반드시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또 체포 동의안 부결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탄의 수단이 아니라 방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되겠군요. 예.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정적 제거용으로 검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압살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겠죠. 네네. 네. 자,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야가 만나서 민생에 대해 논의하고 뭔가를 함께 국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서로 아직까지는 이제 정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이제 확실하게 밖으로 색깔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주요 현안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우리 당은 이제 야당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을
가장 중요하게 민생을 잘 챙기는 야당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 심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난방비 직격탄을 맞아서 어려움에 호소하는 서민들 경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렇죠. 네. 또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저희가 정부를 견제함으로써 좀 지켜내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이 검찰 독재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지난 이제 예산을 챙기는 과정에서 예컨대 지역화폐 문제라든지 특히 그 경로당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서민 경제를 뒷받침할 예산들을 지켜냈습니다. 네. 특히 노인 일자리 문제 심각했었죠. 네. 이 노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잘 지켜냈고요. 지역화폐는 3,525억을 저희들이 확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말살하려고 했던 서민 경제의 이 지역화폐를 되살려놨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충분히 일을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 6,630억을 증액을 했고요. 또 쌀값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401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묻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민생을 위해서 정말 지키려는 정책들 잘 지켜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관한 현안들 사수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지역 국비를 지난해 비교했을 때 더 추가로 확보를 많이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국비 예산이 3조 3,081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년에 비해서 92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정도면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 특히 인공지능 2단계 사업에 관련된 예산하고 또 인공지능 영재고 예산을 확보해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민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오랜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간에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선 패배에 대해서 실망한 지역민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또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조금 확실하게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또 민주주의 수호라던가 진보라는 당색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조금 가혹스러운 평가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역의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자 진보 정치의 텃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민생을 어떻게 잘 챙기느냐 하는 유능함일 것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보라고 해야 되겠죠. 호남에 맡겨진 책무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호남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호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잘 뒷받침하는 민생에 유능한 민주당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당대표의 이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호남 발전 전략도 많이 봉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 군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당의 정책으로 내놓고 대한민국 신선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지금 그런 것들 충분히 구현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군공항
국가 주도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 군공항을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것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사실은 호남 정치의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치적인 철학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어떤 민주당만의 철학, 이지영만의 정치적인 철학이 좀 사라진 게 아니냐, 색깔이 흐릿해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런 지역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혹시 혁신안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시대 정신인 공정과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정치에서의 혁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그런 정치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시 자리 잡아야 될 텐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살아왔던 행보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의 새로운 정치 리더십은 바로 김대중 정신을 민주당이 회복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이 과정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런 정치 구조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의 이 양당 구조 아래서 승자 독식의 정치 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치 혁신에 대한 로드맵을 제대로 좀 내놓기를 희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우리 민주당 그리고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서 이러한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당제 그러니까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 혁신을 반드시 이제 이번에는 좀 이루어내라. 네. 그런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 지역의 민심은 또 투표로 나타내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역 발전을 잘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얼굴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네, 마침 요즘에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의 천하람 위원장 이제 당 대표까지 도전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천하람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죠. 예. 천하람 후보가 주목을 받는 거는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기득권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치 구조를 탈피해서 뭔가 돌파구를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역시 그러한 과거의 기득권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평가한다면 네. 그 기득권을 깰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저희들 많이 성찰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새로운 인물들이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겠지만 광주의 사실은 정치는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서 정치 혁신의 리더십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교체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이 초선 과정을 잘 딛고 일어서서 재선을 통해서 정치 리더십을 제대로 이제 확립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얼마나 잘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함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수님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네, 지역에서 세계로 이제는 경제도 그렇고 이러한 언론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더 많이 정치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민주당에 애정을 쏟아주시면 그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 혁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앞으로도 활발한 국회 활동과 또 지역민들을 위한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